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한 배수 한 25배 정도만 붙여준다고 그래도 80조, 90조 정도 돼야 돼요, 시가총액이. 지금 근데 22조, 그때까지로 따진다 그러면 최소 몇 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이게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올 들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2030년 가치까지 반영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그런 해괴망측한 계산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2년 후 실적까지 당겨와서 거기에 72배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면서 사라고 부추겼던 증권사들이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이 변한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코프로비엠 다 팔아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재벌과 정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정보, 또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저는 거기서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2019년 정도부터 해서 2차전지 섹터에 관해서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했는데, 그래서 좀 최근에 저를 부르는 데가 많네요. 오늘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권가는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니, 그분들이 2021년 이미 한 11월쯤에 그때 이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현재 주가를 환산했을 때 이미 한 18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불렀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올해 추정 영업이익보다 뭐 6분의 1 수준의 영업이익밖에 기록 안 했을 때도 그분들이 그 정도 목표 주가를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분들은 에코프로비엠의 2년 후 실적 추정까지 당겨와서 거기에 72배를 목표 주가로 제시했었거든요, 심지어.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주가가 기본적으로 그분들 좀 과소 추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과소 추정한 퍼로 보더라도 대략 한 35배 수준인데, 지금 고평가다. 그것도 2년 후 실적도 아니고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그게 고평가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2년 전에는, 1년 반 전에는 2년 후 실적까지 당겨와서 거기에 72배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면서 사라고 부추겼던 증권사들이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이 변한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코프로비엠 다 팔아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와서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의 30 몇 배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계속 고평가다, 팔아라, 줄여라. 도대체 이게 증권사들이 좀 앞뒤가 맞아야죠.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올 들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2030년 가치까지 반영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의 2027년 그 예상 캐파가 71만 톤입니다. 71만 톤이면 양국재 지금 만 톤당 6천억 잡아도 42조 원 매출이 나오고, 7천억으로 잡으면 49조 원 매출이 나와요. 거기에 영업이익률 예를 들어서 한 8% 정도를 붙여준다고 하면 3조 2천억이거든요.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이후에도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3조 2천억에 퍼를 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한 배수 한 25배 정도만 붙여준다고 그래도 80조, 90조 정도 돼야 돼요, 시가총액이. 지금 근데 22조, 23, 4조 이 정도잖아요. 그때까지로 따진다 그러면 최소 몇 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2027년도 아니고 2030년 가치까지 다 반영했다? 도대체 그런 해괴망측한 계산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거의 내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한 1,100억 원대 정도의 실적을 기록하지 못할 때, 그때도 이미 그 해 실적도 아니고 2년치 실적을 미리 당겨와서 거기에 72배까지 부여하면서 목표 주가를 불렀던
예, 증권사들이 지금은 왜 갑자기 이렇게 훨씬 싼 밸류에이션에서 왜 매도 리포트를 내놓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사기에 살만한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종목, 예를 들면 첨보라든지 SKIET 같은 회사들 다 적자 상태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오고 실적이 자기네들이 추정한 것보다 계속 망가져서 나오는데도 그런 회사들은 또 계속 바이를 외쳐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한다든지, 목표 주가를 하도 실적이 안 나오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서도 계속 바이를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 지난해 3배 성장했고 3배 성장하는 동안 주가 하나도 안 움직였고 올 들어서 한 2배 조금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증권가의 애널들 중에 많이 밀고 있는 같은 양극재 업체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이 회사는 사실은 2027년 양극재 캐파로 따졌을 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대략 한 70% 정도의 밸류를 받으면 적정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2년 후 실적을 끌어와서 거기에 다시 70배 이상을 불러가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이를 외쳐요. 근데 왜 유독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만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리포트가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 BM은 지금 비싸다 싸다 이걸 떠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 건가? 도대체 지금까지 매도 리포트 거의 낸 적이 없는 회사 사람들이 이게 그리고 실적이 망가진 회사도 아니고 실적이 계속 지난해 3배 증가했고 올해도 거의 더블 이상 증가할 것, 더블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자기네들 추정한 대로 실적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계속 실적은 망가지면서 그런 회사들은 계속 목표 주가를 높여가고 에코프로 BM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해가면서 그럼 바이를 외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너무 엉터리예요. 너무 엉터리. 근데 이런 엉터리 리포트를 보고 겁먹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고 또 그러면서 그게 주가 조정에 빌미로 작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걸 그런 리포트들을 계기로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더 공매도를 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에코프로 BM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얼마나 늘어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면 결국은 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그 공매도 세력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으로 굉장히 그 에코프로 BM을 깔아뭉개는 특정 종목을 깔아뭉개는 리포트를 의도적으로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의 그 광물,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직 통합해서 구축해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니켈, 리튬 같은 광물부터 해서 음극재, 양극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소재 산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로 변모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포스코 홀딩스를 예전에 그냥 철강 기업인 포스코로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호주 필바라 강산에서 나오는 리튬 그 생산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나오면 그 포스코 홀딩스의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앞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리튬 강산에서 나오는 그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60-70%에 이릅니다. 단순히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청난 고마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먼 미래도 아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될 그런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거의 반영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뜩이나 크게 오른 것도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 중에 주가가 덜 올랐으면서 2차 전지 섹터 성장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기 좋은, 그러면서도 주가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부터 그런 리튬 그 생산이 본격화되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기술 수준에 반응하는 걸까요? 실적에 반응하는 걸까요? 저는 주로 실적에 반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 수준은 그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사람들이 기술 수준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그 주식 투자를 바라보느냐 하면 제가 투자하는 그 관점을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적 중심 투자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오르는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증가하는 건 아닌데요. 실적이 증가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긴 흐름에서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내의 어떤 다른 섹터와 비교하더라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거나 또는 실적이 성장할 잠재력을 굉장히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LNF 같은 경우도 당연히 NCM 쪽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기술은 그냥 단순히 NCM 쪽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 LNF가 기술력이 단연 독보적인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LNF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향후 생산 캐파라든지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에코프로 BM보다는 평가를 좀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과 LNF의 지금 주가 격차가 대략 한 뭐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저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LNF도 향후 계속 그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동반하면서 양극재 시장이 성장하는 데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보자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LNF를 투자 관점에서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자꾸 에코프로 BM만큼 올라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에 관해서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평가를 상당 수준 좀 박하게 받아야 되는 회사는 맞다. 지금까지는 한국은 하이니켈 배터리고 중국은 LFP 배터리로 가고, 이게 이제 마치 막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고 다른 배터리들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좀 뭐 시장을 주로 좀 하이엔드급 중심으로는 한국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맞고, 또 중저가 차량은 이제 대체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좀 큰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고, 고가의 이제 전기차부터 또는 뭐 보급형 모델이라든지 상당히 중저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전기차의 어떤 뭐 성능이라든지 또는 사양에 따라서 거기에 각각에 맞는 다양한 배터리 종류들이 장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 고가 차량에는 국내에서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중가형 전기 차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큰
메탈에서 이제 미드니켈이라고 하는 망간 리치라든지 또는 코발트 프리의 일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배터리들이 향후에 많이 이제 장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들은 이제 LFP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지만 가성비가 좋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가격 대비 에너지 밀도 측면이라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이제 또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좀 저가 차량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발전해서 얻게 된 이 전력을 보관하는 그 ESS용 그런 쪽에 장착되는 배터리들은 LFP 중심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긴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배터리 업체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기술적으로 다 개발했고 잘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중국 시장과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나눠질 텐데 특히 미국 IRA 뭐 법안 등에 의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저가 차량, 보급형 차량의 LFP 배터리의 수요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러면 이제는 중국 시장하고 북미 시장이 상당 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개발한 LFP 배터리가 충분히 채택되고 쓰일 수 있죠. 근데 그게 LFP 배터리는 그래서 그냥 중국이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중국과 차별화된 미국 시장에서 그러나 중국이 만들지 않은 한국 LFP 배터리도 향후에 상당 부분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그 광물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 전기차 산업을 가장 앞서서 정부 주도로 키워온 중국이 가장 앞서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IRA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 산업에 앞서 있으면서 그 관련한 밸류 체인이라든지 특히 그러니까 광물 공급, 가공, 이제 밸류 체인들을 이제 구축해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공급의 거의 뭐 60% 70% 이상을 뭐 독점하다시피 해온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IRA 세부 지침을 보면 뭐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는 중국 광물 비중을 뭐 40%부터 해서 점점점 높여서 이제 중국 이외의 광물 비중을 뭐 80%까지 높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처음부터 뭐 제로로 만들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다만 이 경과 규정에 맞춰가면서 충분히 우리 기업들이 그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광물 의존도를 점점 중국에서 좀 탈피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라든지 미국이 이제 인정하는 세제 혜택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광물을 조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산업 또는 기업들이 그러면서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 프로 그룹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당연히 LG 엔솔, SK온 같은 뭐 기업들도 다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과 같은 그런 광물들을 자체적으로 일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그런 업체도 뭐 미국 현지에서 리튬 강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조만간 결실로 나와서 시장을 상당히 좀 놀라게 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당장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보급하는 속도를 초기에 이제 좀 높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 정부든 뭐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한국도 당연히 뭐 전기차를 사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비율을 줄여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시장의 경우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지금 주기로 했고, 그것은 생산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 보조금 혜택도 상당히 크게 초기에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이제 침투율이 지난해 기준 5.8%에서 지금 미국 당국이 지금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한 58%, 그 다음에 2032년까지는 대략 67%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미국 정부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제 성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생산 원가도 조금 더 이제 줄어들 것이고, 또 당연히 배터리 원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의 원가들도 조금씩 다 줄어드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2025년 이후 정도 넘어가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강산이나 염호에서 이렇게 채굴 해서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싸게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광물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산 단가를 좀 낮추는 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많이 자극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전기차 보급 속도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도 단순히 살 때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토탈 코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싼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게 여겨질 수 있지만 기름값에 비해서 10% 20% 정도의 충전 비용만 들어가면 운행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내연기관차에서 엔진부하고 뭐 이 구동축까지 그게 연결되는 부품이 고장이 잘 나고 그 부품 수가 대략 뭐 3,000개 이상인데,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 1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자동차를 타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토탈 코스트를 비교해 보면 이미 내연기관차보다 싸다. 근데 전기차가 왜 가격 경쟁력이 없나요? 이미 충분히 사실은 10년을 탄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전기차가 훨씬 싼 차인데요, 내연기관차보다.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을 좀 탐방해 보면 그 나름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도 있고 금방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련 업체들이 뭐 아주 넘보지 못하거나 새롭게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 같은 데서도 하고, 사실은 뭐 직접 뭐 규모의 경제가 그렇게 아직 크지 않아서 직접 손대지 않지만 뭐 LG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다 그런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들을 다 향후에 다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관계사든 아니면 자체적으로든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업들이 그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필요가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한 10 정도 왔겠죠. 중국이 앞서가서 한 30%까지 올라온 거고요. 침투율이. 향후에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장 커질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이 대략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5.8%니까 앞으로 뭐 100%까지 가는 데는 한참 남았죠. 물론 이제 미래차가 다 전기차로 100%가 바뀔 거냐, 그 중에 일부는 뭐 수소차라든지 다른 차량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 보면 거의 98%, 99%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침투율이 100%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보자면 지금 세계적으로 겨우 한 평균 한 10%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10% 진행된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 시장하고 중국 외 시장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어차피 지금도 중국 업체들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고, 다른 해외 업체들,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지 일본 업체들이 진입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차단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별로 뭐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중국에서 테슬라 향으로 공급하는 뭐 그런 배터리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중국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사실 수혜를 보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외에 이제 그런 시장을 봤을 때 결국 이제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 3파전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향후 최소 한 5년 정도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대략 최소 70% 이상, 또 경우에 따라 한 80%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 중국 배터리 그 기업들의 이제 진출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우회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지금도 이제 뭐 포드나 그 테슬라 같은 회사들하고 이제 기술 제휴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뭐 진정한 의미의 이제 중국 그 기업들의 진출이라고 봐야 되는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5%, 10%를 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는 한국이 대부분을 석권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일본 업체가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은 제가 볼 때 뭐 5% 아주 많이 봐줘도 10%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미 시장은 한국 업체들이 대체로 호령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의 경우는 중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긴 하겠으나, 여전히 한국 업체들이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은 지금 뭐 노스볼트를 비롯해서 ACC라든지 다양한 유럽의 그런 그 배터리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걸 이제 뭐 상당한 각국의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몰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럽 자체 이제 배터리 생산도 상당히 좀 본격화되겠죠. 그래서 유럽 시장의 경우는 뭐 한국이 북미처럼 그렇게 7, 80% 정도의 그런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3, 40% 이상, 뭐 지금은 초기는 뭐 50% 이상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최소 3, 40%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 가져갈 거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도 상당히 지금 캐파 정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그런 이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보완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향후에 가장 커지는 시장,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점유율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점유율이 낮겠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 각국의 어떤 업체들보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하게 될 거다. 이건 거의 뭐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이제 어떤 뭐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서도 결국은 선진 시장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시장도 결국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 한국 업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어떤 전기차 산업의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전기차 시장이 빨리 못 성장하는 거다. 또는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전기차 시장이 많이 성장하는 거다. 또는 테슬라 전기차가 안 팔리면 전기차 시장이 빨리 안 커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 뭐 밸류체인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뭐 얼마 전까지 나타났죠. 물론 테슬라가 주요한 업체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테슬라가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이 줄어들면 전기차 시장도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별로 생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북미 시장을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예를 들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이제 미국 내 3대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전기차 모델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이제 어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뀐 흐름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그런 픽업 트럭을 탔던 사람들이 당연히 전기차 버전의 그런 차를 타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에서 미국 내 1등인 거지 기존의 내연기관차들까지 포함해서 판매 비중을 보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요. 그래서 물론 테슬라도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는 테슬라의 상대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국내 2차 전지 뭐 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꼭 등식이익으로 성립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자꾸 국내 증권사들 중에 테슬라 4대주의 같은 여전히 되게 막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착각이고요. 이제라도 그런 시각을 좀 수정해야 될 텐데 아직은 그런 수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뭐 저희 연구소 회원들한테도 늘상 하는 이야기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는 주가가 뭐 조정이 좀 큰 폭으로 왔을 때 그냥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자기가 충분히 사전에 공부하고 충분히 믿음을 그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그걸 계속 보유하고 싶어도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반대 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든 가능하면 비투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근데 시장에 오해가 좀 하나 있는데요. 뭐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분들이 다 신용 뭐 빚을 많이 내서 이렇게 투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별 종목별로 보면 좀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뭐 2차 전지 투자에서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을 보면 오히려 그 신용잔고 비율이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오히려 뭐 어쩌면 굉장히 뭐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신용잔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신용 매매를 많이 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어떤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비투를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의 조정은 사실은 그보다는 일단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죠. 아무리 성장하는 섹터고 부조적인 성장주라 하더라도 어떻게 조정 없이 계속 오릅니까? 그러니까 단기전 너무 사실 가열 양상을 보였던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경기순환주처럼 조정을 받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전고점을 회복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릴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오고 있지만 지금 오고 있는 조정은 어쩌면 뭐 과도한 주가 상승 폭에 비하면 이해될 수 있는 조정이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증권사들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 고평가론, 뭐 과열론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리포트들이 덩달아 나오고 세력들의 공매도와 함께 이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게 그냥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급등했던 주가에 대한 단순한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만 또 생각할 수 있을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뭐 증권가의 일정한 세력이 또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30% 정도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고점에서 15%, 20%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30%까지 조정받은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좀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그 조정이 왔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조정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또는 그 폭이 더 깊어질지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 여력 안에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형태로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 한두 종목에 몰빵한다든지 거꾸로 15종목, 20종목씩 막 종목 백화점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자체는 양극단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자기가 충분히 모니터해서 그 어떤 투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종목의 수는 저는 대략 한 6, 7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한 종목 한 종목을 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터디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저나 박순혁 이사가 나와서 어느 종목이 좋다 어느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자기가 스터디 없이 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고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라도 더 사야지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 그 스터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튜브 몇 개 찾아다니면서 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설명 그 몇 개 들었다고 스터디 했다라고 하면 착각이고요.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셔야 되고 그 회사에 관한 다양한 어떤 기사라든지 데이터를 찾아보시고 또 그 회사에 가능하면 주식 담당자와 통화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회사를 스터디했다 또는 이 회사와 관련되는 어떤 뭐 백그라운드를 이해했다 할 때 그렇게 한 종목씩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좋다고 본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좋다고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큼을 사고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볼 때 70을 사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단기적인 메리트는 지금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면 100을 사야 될 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70만큼을 일단 사두시고 그것도 분할 매수로 사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향후에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반동의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만큼 확보해놓은 현금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사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은 한국의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하도 이상한 여러분들의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노이즈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몇 년 후를 바라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늘 보시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주식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좋은 기업을 가능하면 저렴하거나 좀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사실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대체로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성공 투자를 하는데 제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